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함원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강의 주제는 전립선암의 수술적 치료의 종류와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암 센터에서 비뇨기암의 수술에 대해서 지금 하면서 교수로 지금 근무 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의 이제 내용 컨텐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제 비뇨기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비뇨기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의 치료, 전립선암의 치료에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밖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께 가장 편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수술 동의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와닿을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술 동의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외과 교수님들을 뵐 때면 위암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장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비뇨의학과는 제가 신장암만 본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비뇨기암을 치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장 위에 있는 이제 부신에서부터 또 신장에 생기는 암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신장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로상피암이라고 해서 방광암, 요관, 신우에 생기는 암을 요로상피암이라고 하고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전립선암, 고환암, 음경암, 요도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비뇨기암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뇨기암의 간단한 이제 그 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암은 가장 흔한 남성암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남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고 방광암은 남성에서 여자보다 남성이 흔하기 때문에 남성에서 한 4번째로 흔한 암이고 신장암은 한 7번째. 그 다음에 고환암은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낮긴 한데 젊은 남성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비뇨기암의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역학은 서구권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이 가장 흔한 남성암이라는 것은 이제 서구권의 데이터이고 우리나라 데이터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암 통계는 2019년도 거가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 보시면 이제 조금 화질이 좀 별로긴 별론데요. 남성에서 폐암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전립선암은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서 4번째로 흔한 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한 7번째 정도의 신장암이 있고요. 방광암이 이제 9번째 정도. 그래서 이제 10위권에 전립선, 신장암, 방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담배들을 끊고 건강하게 먹고 고기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암, 대장암은 줄고 있고요. 워낙 조기 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폐암은 아직까지는 이제 담배를 많이 끊고는 있지만 폐암의 발생이 많이 감소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전립선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발생 빈도가 조금 줄었다고 나왔는데 일단 고령화 환자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모든 인구들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립선암의 발생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암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발생 빈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구에서 가장 남성암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PSA라고 해가지고 전립선 특이 항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증가되어 있으면 암의 이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조직 검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어도 증가된 전립선 특이 항원 그 검진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 진단으로 발생하는 분들은 거의 증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시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립선 암이 진행을 하면서 뭐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호소하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생기는데 증상만으로는 감별할 수가 없고 뭐 또 이제 조기 진단한 경우는 증상이 없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암이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전립선 암이 대개는 이제 뼈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신 골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암 자체가 좀 병기가 진행이 돼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좀 특징적인 거는 보통 이제 갑상선 암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얌전한 암이다. 되게 진행이 느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립선암의 일부 전립선암도 상당히 이제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그냥 둬도 거의 진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아주 얌전한 안진뱅이 암이 되겠고요. 근데 모든 전립선암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전립선암은 재발을 하고 결국은 이제 전이성 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립선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진행이 느린 경우도 있고요. 또 결국은 진행이 빨리 되고 재발하고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이 전립선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위험군을 잘 나눠서 이 얌전한 분들은 저희가 너무 과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환자한테 더 좋을 것이고 이런 고위험군 전립선암은 저희가 이런 분들을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전립선암의 특이 사망을 낮추는 것이 저희 의료진들의 치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의 때는 뭐 영어로 좀 써있긴 써있는데요. 뭐 저위험군, 중간, 고위험군으로만 나눠졌었는데 최근에는 더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진료 지침이죠. NCCN이라는 이제 진료 지침에서는 뭐 매우 낮은 위험군, 중간, 고위험군, 매우 높은 고위험군. 그래서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가지고 이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치료를 접근을 하라고 미국의 이제 이 NCCN 진료 지침에서는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암이야 모든 전이암은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표준 치료가 되는데 이제 전이가 되지 않고 전립선 내에만 이제 국소적으로 있는 암은 이런 암들은 저희가 치료 목적이 삶의 연장이 아니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암이 퍼지지 않은 국소성 전립선암의 이제 표준 치료는 저희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전립선암이 방사선 치료에 이제 민감한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 체외 방사선 치료도 있고 뭐 브라키세라피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전립선 내에다가 전립선 이제 환자를 마취를 걸고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전립선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금침 같은 걸 넣어서 그 금침에서부터 이제 방사선이 이제 조사가 되는 근접 조사 치료를 이제 보통 저희가 브라키세라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큰 병원들에서 양성자가 일부 도입돼 있고 또 내년에 저희 세브란스에서는 이제 중립자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좀 파워가 센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한 에너지를 줘서 이제 수술에 근접하게끔 치료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 방사선 치료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 있고요. 이 적극적인 감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얌전한 암, 그래서 이제 위험군이 낮은 분들은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맞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암이 진행을 하면 치료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면서 그냥 파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치료를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을 피하고 환자의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술, 방사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감시도 표준 치료의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NCCN 진료 지침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이 퍼지지 않은 경우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진행이 된 경우도 그렇고 전이가 있어도 전이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수술을 권고하는 병원들도 꽤 있고 저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로봇 수술이 전립선 수술에서 이제 보편화되면서 수술이 상당히 좀 옛날보다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수술이 이제 많이 한 분들이 수술을 잘할 수밖에 없어서 큰 병원 케이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수술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립선 절제 수술은 이제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치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되게 수술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가 좀 적게 경험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경험만 쌓이면은 수술 관련된 사망이라든가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의 발생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의 대상을 늘리는 거죠,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아주 진행이 되지 않은 국소성 암에서만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좀 진행이 돼 있고 전이가 심하지 않으면 수술 자체가 부담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학제 치료라고 보통 얘기하죠. 수술, 방사선, 항암을 다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저희가 대장암이 간전이가 있으면 뭐 항암제를 쓰고 방사선을 해서 암을 줄인 다음에 뭐 대장암도 띄고 간도 간에 전이된 부위도 절제를 하잖아요.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로 수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이가 있는 분들도 원발 병서인 전립선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회복을 하시면 조기에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또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술 하나가 아니고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 세 가지 치료를 다 하는 목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 전이가 있더라도 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국소 진행성 그런 경우에서도 수술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컨디션이 좋으시고 젊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이어도 뭐 고령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고 50대 평균보다 젊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는데 뭐 좀 전이가 있고 되게 이런 분들은 또 암의 진행이 빠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 젊으시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조기 항암을 하면서 수술, 방사선을 다 하는 목적으로 뭐 국소성 전립선 암이 아니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경우도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술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기본적인 좀 해부학을 알아두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이제 비뇨생식계를 이제 뭐 저희가 이제 CT 같이 이렇게 이제 반으로 쪼개서 저희가 이제 해부학 그림을 좀 보시면 방광 아래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방광 아래 한 밤톨만한 사이즈 보통 이제 20cc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가 이제 젊은 남성의 정상 전립선 사이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안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면 노인분들이 이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건데 뭐 보시면 여기가 치골이고요. 우리 보통 이제 아랫배에 만져지는 부위. 그래서 뭐 치골은 뭐 여자 남자 다 있죠. 그래서 이 치골이고 치골 뒤에 방광이 있고 이 치골 방광 그 아래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열어도 배를 째고 들어가도 이 뼈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제 과거에 개복 수술할 때는 이제 술자, 그러니까 교수가 수술하면 교수 머리에 가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치골에 가리고 이제 교수 머리에 가려서 옆에 이제 뭐 첫 번째 조수, 두 번째 조수가 있으면 두 번째 조수는 거의 이제 교수 머리만 보는 거고요. 첫 번째 조수도 간신히 이제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해부학적인 이유로 되게 이제 개복 수술하는 거가 시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로봇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이 가장 아이디어한 수술이 모든 암 중에서 전립선 암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근치적으로 전립선을 다 몽땅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광하고 전립선 연결 부위를 절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의 아래 외요도 관략근 부위를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제거를 하면서 전립선에 달려있는 정낭까지 한꺼번에 제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정낭이 조직 검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낭까지 침범이 있으면 전립선 암이 당연히 병기가 진행이 돼서 3기암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자르고 이어 붙이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자르다 보니까 당연히 외요도 관략근이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생기는 요실금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전립선하고 정낭을 몽땅 같이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항상 얘기가 나오는 뭐 성기능 저하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동의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치골 아래 뒤에 있기 때문에 개복을 해도 시야가 좋지가 않다는 수술이고요. 이 직장 앞에 전립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진행이 되어 있는 암을 띄다 보면 여기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전립선암 수술을 할 때 직장이 뚫리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배꼽 아래를 이렇게 째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이제 치골이 있고 치골 건너편에 이제 전립선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퓨빅이 치골이고요. 레트로가 뒤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골 뒤로 째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치골 후 접근법이 되겠고, 그게 일반적인 개복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으로 째고 들어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개복을 할 때, 아니면 그 직장하고 고환 사이 회음부로 째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전립선이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 방법이 앞으로 째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환자를 이제 산부인과 자세보다 조금 더 과도하게 이제 꺾은 다음에 이렇게 째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째고 들어가면 앞서 보여드린 그 전립선, 방광 그 연결 부위가 보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수술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복 수술 방법이고, 그래서 이 회음부로 접근하는 방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했었고요. 과거에 이제 선배 의사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째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만 째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접근법은 사용을 안 하고 개복을 하면 저는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수술이 이제 갈수록 개복 수술보다는 조금 더 환자를 안 아프게 하는, 회복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이제 덜 침습적인 수술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배에다가 이제 CO2 가스, 이산화탄소 가스를 세워서 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복강경으로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개복 수술하고 똑같이 시행을 했는데, 당연히 배를 쭉 열고 수술하지 않으니까 환자들이 회복이 빠르고 되게 연세들이 많으니까 흉터에는 별로 관심은 없으신데 일단은 통증이 감소하고 이런 확실한 장점은 있고, 수술 방법은 개복 수술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당연히 성적은 유사하겠죠. 중요한 거는 잘라내고 이어 붙이는 게 중요하죠. 잘 이어 붙여야지 소변이 안 새고 소변도 잘 보고 그럴 텐데, 이 복강경 수술은 이제 복강경 그 수술 기구가 팔이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어 붙이는 봉합을 하는 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과거에는 뭐 이거를 뭐 한 10시간 이상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복강경 수술은 정말로 대가들 몇 분 아니고는 상당히 수술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뭐 잘 좀 의사들도 되게 이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수술이었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고 나면 환자들이 뭐 중환자실 가시고 10시간 이상 수술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는 비뇨기과 의사도 힘들어하고 마취과도 싫어하고 환자도 고생하고 보호자도 고생하는 수술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복강경 수술은 보편화가 안 됐었죠. 보편화되지가 않았던 수술인데 2001년도에 뭐 요즘은 워낙 다 아실 텐데 이 다빈치 수술 시스템, 이 인투이티브 서지칼 미국의 회사가 아직까지는 거의 전 세계 독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2001년도에 미국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수술에 이 다빈치 시스템이 도입이 이제 승인을 받아서 2001년도에 승인받고 2002년도에는 한 700번 시행이 됐는데 한 6년 뒤에 거의 100배가 뛰었죠. 100배 이상이 됐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통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계도 그렇고 전립선 절제 수술은 거의 이제 95% 이상이
이 다빈치 시스템으로 수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이제 기 시스템 자체가 다 도입된 나라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수술들이 이제 이 다빈치 시스템은 되고 있고,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최초로 이 다빈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세브란스에서는 2005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제 이 로봇 전립선 수술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강의가 길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다빈치 수술 동영상 이거는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수천 개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길지 않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 이제 입원하시면 이제 외래에서 가능한 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입원장을 드리고 수술을 이제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입원하면 저희가 이제 서식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는 이제 저희 수술 동의서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오늘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로봇 시스템이 별다른 게 아니고 복강경 수술을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하는 복강경 수술입니다. 근데 복강경 수술할 때 이 비싼 다빈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마다 조금 이제 가격 차이는 있지만 비급여 수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복강경 수술인데 이 기구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수술하는 의사가 편하게 수술하고, 의사가 편해지니까 당연히 수술이 빨리 끝나고 환자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의 목적은 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게 목표가 되고요. 또 필요하면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해서 이제 그런 목적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암이 전립선 내부에만 있으면 당연히 수술이 깨끗하게 절제가 되면 수술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진행이 다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 방사선, 항암의 세 가지 치료의 하나의 주축을 이루면서 그런 목적으로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배를 쭉 열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뭐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고, 전립선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립선을 빼낼 때 아주 그 절개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개가 크지가 않고 뭐 배를 쭉 열지 않으니까 당연히 개복 수술에 비해서 당연히 회복 기간이 좀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상처라든가 통증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다빈치 시스템이 이제 이것도 이제 라이벌 회사가 이제 점차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국내 이제 미래 컴퍼니에서 이제 레브아이라는 국산 장비도 있고요. 또 여러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이제 로봇 회사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경쟁 회사가 붙으면 가격이 좀 싸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독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수술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술 비용이 비싼 게 병원이 돈 버는 게 아니고 거의 다빈치 회사가 돈 버는 이제 상황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카메라가 들어가서 수술하고, 카메라가 이제 렌즈가 두 개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렌즈로 보는 게 아니어서 실제로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양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복강경 장비보다 조금 더 좋은 당연히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시야가 좋으니까 그만큼 수술을 배우는 교수들이 수술을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봇이 도입됐을 때 수술했던 저희 선배 교수들보다 그리고 제 후배들이 훨씬 더 수술을 빨리 배워요. 웬만큼은 수술할 때 그만큼 시야가 좋기 때문에 이 선배들보다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빈치 시스템으로 그만큼 수술이 좀 쉬워지고 평준화가 된 수술이라고 저는 요즘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당연히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합병증의 관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서 아예 개복 수술 안 하고 로봇 수술만 하는 병원도 요즘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딴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뭐 일부 병원들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도 그런 병원들을 많이 좀 접하실 것 같습니다. 뭐 수술 과정은 이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좀 절개를 가해서 수술했는데, 이 로봇 시스템은 이제 배에다가 기구를 삽입을 하는데 보통은 6개 아니면 5개 정도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광하고 전립선 연결 부위, 그 다음에 전립선과 그 외유도 관략근 부위를 절개를 하고
이제 전립선을 적출을 한 다음에 방광하고 요도를 이어주는 시술인데, 이 이어주는 시술이 기존의 복강경은 어렵고 로봇이 편하기 때문에 이 로봇 수술이 그만큼 이제 보편화가 됐고요. 시야가 좋으니까 요 자재, 성기능에 관련된 신경이 더 잘 보이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안 된 경우는 잘 보존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 수술 시간, 뭐 입원 재원 기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당연히 수술 시간은 잘하는 분들은 빨리 끝나고 못한 조금 이제 경험이 부족하면 더 걸릴 텐데, 보통은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되시면 되게 로봇 수술을 3시간 이상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3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분들은 조금 경험이 아직은 좀 그런 거고요. 보통은 뭐 2시간, 3시간, 뭐 진행이 안 된 보통 얘기하는 쉬운 케이스들은 1시간 내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개복도 잘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끝나는 거고, 보통 이제 저는 환자분들한테 재원 기간, 입원 기간은 수술하고 한 4일째, 5일째 퇴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합병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이 페이지에 보이는 합병증은 일반적인 전신 마취를 하면 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전신 마취 걸고 자세가 뒤에 앞에서 조금 그림에 보였나 모르겠는데, 환자를 거꾸로 이제 머리가 다운시키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좀 내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 걸고 똑바로 누워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가 머리가 아래로 내려간 자세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신 마취 걸고 고령이신 분들은 뭐 폐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취 깨고 나면 심호흡하고 기침 가래 열심히 뱉으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출혈, 감염, 통증 이런 것들 뭐 쌍꺼풀 수술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전립선이 꽤 피가 많이 나요. 저희가 이제 정맥을 잘 잡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할 때는 거의 수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복 수술할 때는 시야가 안 좋아서 피를 뭐 상당히 많이 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혈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수혈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직장 앞에 이제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돼 있는 전립선암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좀 나중에 방사선 항암도 할 건데 최대한 암을 제거하겠다고 이제 빡빡 긁어서 제거를 하다 보면 직장이 뚫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 뚫리면 요관이 잘리는 건 비뇨기과 의사가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직장이 뚫리면 이제 외과 의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술이 커지고 간혹가다 좀 슬프게도 이제 장루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 기간 4, 5일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외과가 들어오고 장루를 뽑아서 재원 기간이 뭐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경우를 수술할 때는 좀 신중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도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상처가 감염되고 아무래도 전립선이니까 바로 이제 뭐 고환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전립선암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제 전공의 때는 70대는 거의 수술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수술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80세가 넘은 분들도 컨디션이 좋고 환자가 원하면 수술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특히 비만하신 분들, 이제 체형이 미국 사람 같이 뚱뚱한 분들은 이제 이런 혈전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 생깁니다. 아무튼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전신 마취 걸고 이런 혈전증, 폐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일반적인 전신 마취에 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전립선을 제거하면 생기는 이제 좀 특이한 합병증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요도 관략근이 잘릴 수밖에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요실금이 발생을 하고, 시간이 가면 대부분은 좋아지시는데 다 좋아지지는 않으세요. 다 좋아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외요도 관략근을 잘리기 때문에, 일부가 잘리기 때문에 약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회복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분도 있지만,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넓게 자르는 분들은 약해집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소변이 찔끔거리는데, 되게 경험적으로는 1년 정도 내에 좋아질 분들은 다 좋아지시고요. 1년 지나서도 좋아지는 게 안 좋아지는 분들은 되게 그 증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는 인공관략근 수술을 따로 합니다.
여자분들 요실금이 생기면 이제 테이프 걸어주는 수술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이 전립선 절제술을 하면 여자분들이 요실금 생기는 것 같이 그쪽이 약해져서 새는 거기 때문에 그 연결한 그 요도 연결한 부위에다가 이제 인공 관략근을 만들어서 걸어줍니다. 걸어서 이제 안 새게끔 하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정 기간 회복을 충분히 하고 나서도 호전이 안 되는 분들은 인공관략근 수술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전립선을 제거를 하니까 성기능이 떨어지죠. 성기능이 떨어지는데 이제 개인마다 회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에 재활 목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에 효과가 없는 분들은 뭐 음경의 주사제를 놓거나 인공부영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시피 수술하고 모든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래도 다 항상 까먹어져요. 그래서 수술하고 요실금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아쉬워지시고요. 또 이제 이게 좋아지시는 분들은 부부관계하면 사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립선하고 정낭을 제거하는데 정낭에 정액이 모아져 있다가 사정이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저장하는 저장고를 없애버렸으니까 정액이 나올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요거 7번, 8번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무리 지나도 좋아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정낭을 제거해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는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어도 사정이 안 된다는 거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도 이제 간혹하다가 이제 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셔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환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가스를 채우고 배에다 가스를 채우고 복압을 올리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탈장이 많이 생기는데 당연히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생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환자의 뭐 1% 내외에서 생기는데 이거는 뭐 수술 때문에 이제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연세가 드시면 복백이 약해지면 탈장이 생기는데 약간 이제 1년의 이런 수술 과정이 그거를 조금 빨리 땡겨오는 좀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이제 탈장도 복벽이 약해져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약해진 부위를 간단하게 이제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술하고 방광하고 요도를 이어 붙이는 수술이니까 일정 기간 이제 소변줄을 끼워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 일반적인 전신마취에 준하는 합병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을 띄움으로써 남자 환자들이 이제 경험해야 되는 그런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 7, 8, 9를 상당히 많이 설명을 드리죠. 많이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이제 국소성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수술만이 치료가 단 한 가지 치료가 아니고 방사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적적인 감시, 또 방사선도 다양하게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다양한 옵션을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의 개개인의 컨디션에 가장 적합한 수술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께, 들으신 분들께 충분히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제 강의 수술적인 치료 및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